30평 기준이에요.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2,600만 원이에요. 저 밑은 아주 그냥 뭐 개차반인 거고. 봄이 되면서 딱 줄어드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딱 심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접하는 이 주택의 시공의 이 기초에서 굉장히 누락된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면 기초 바닥에 골재를 막 깔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를 제일 잘 만드는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주택 기초 시공 동영상을 보시면 일본은 지진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공사할 때 골재를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가네라 그러는데 오가네하고 규준틀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한국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오 소장님하고 잠깐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 한국에서 택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택지 누가 조성해요? 다 업자들이. 저 같은 업자들이. 저 같은 뭐 시공을 하면서 뭐 분양하는 업자든 뭐 어떤 업자들이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땅에 대한 매각 가격이 있겠죠. 그럼 땅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원형지 사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 공사비 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0만 원에서 금융비용이랑 이런저런 비용을 빼야 되니까 인허가 비용을. 그러면 비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강토 쌓아서 부지 만들어 놓은 데가 진해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안 나오는 데가 99.99%입니다. 근데 100%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진해력 검사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진해력 검사하면 포인트 하나만 찍어요. 그리고 10톤 나오면 오케이. 15톤 나오면 오케이. 근데 제 집이면 그렇게 안 찍죠. 한 포인트를 한 열 몇 군데 찍겠죠. 근데 찍을 때마다 돈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업자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저기 한 10개 찍고 싶은데 얼마 달래? 찍을 때마다 돈인데요. 그럼 한 3, 4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한 100만 원이 끝날 거, 80만 원 끝날 거를. 3, 400만 원 여러분 줄까요? 왜 못 주냐면요. 진해력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해력 보강 공사를 해야 돼요. 땅속으로 기둥을 막아야 돼요. CRP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2억 또는 3억. 그러니까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업자들이 만든 택지는 진해력이 대부분 안 나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해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를 골재를 붓고 1톤 노라를 막 때려요. 이걸 왜 하냐면 진해력이 안 나와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 진해력이 안 나오냐? 나와요. 여기 홍성 현장이거든요. 나와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진해력 말고 진짜 진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접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30톤 미만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무거워져서 지금 2층짜리 한 40평 되는 주택이면 조정 마감이면 50톤이 다 넘어가요. 그러면 진해력이 거기 맞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누락한 건 뭐냐면 골재를 깔고 집안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집을 다 짓지 않습니까? 50톤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침하가 와요. 집이 안 가라앉겠습니까?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을 다 막 지었을 때 페인트 칠을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리고 레이저를 띄워서 숫자를 적어놓고 1년 뒤에 재보세요. 그러면 한 5cm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같이 가라앉아야죠. 같이 가라앉아야죠. 또는 안 가라앉거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공을 하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기초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사진이에요. 유로폼이 여기 하나에 600에 1200입니다. 다 누워 있어요, 지금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짜리 폼 하나 된 거예요. 800 치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양반이죠. 800 치는 거예요. 800. 근데 얘를 어떻게 치냐면 얘는 600짜리죠. 얘는 그냥 600짜리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캡을 다 빼먹었어요. 캡을. 근데 여기서 지킨 건 헌치는 지켰어요. 근데 자 볼게요. 폼이 600에 1200이에요. 600이에요. 600. 여러분들 농사를 다 안 지어 보셨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식물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보통 30cm, 40cm 내려가요. 뿌리가. 고구마 같은 거 해보시면 10cm 있는 애들은 없어요. 다 30cm, 40cm 내려가요. 그래서 고랑을 틀면 다 30cm, 35cm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왜 고랑을 트고 왜 식물을 그렇게 심는 걸 거기서 키울까요? 거기 진해력이 없는 구간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구간은 힘이 없습니다. 진해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구간은 걷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왜 안 걷어내냐? 왜 안 걷어내냐? 장비를 2번 써야 되니까요. 펌프칼 2번 써야 되고 포크레인 2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이렇게 다 걷어내고 기초를 치고 싶어요. 저희는 왜 걷어내냐? 이렇게 해야지 진해력이 나오니까. 왜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상세한 설명 안 할 거고 한번 훑는 거예요. 훑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오소연님께서 다시 또 패시브 관련해서 말씀 드릴 거예요. 근데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상태로 두면 펌프카가 한 번만 오면 돼요. 펌프카 레미콘 치는 차요. 그리고 포크레인 이거 한 번씩만 쓰면 돼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초 예산 하도급 단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30평 기준이에요.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2,600만 원이에요. 저 밑은 아주 그냥 뭐 개차반인 거고. 그러니까 스타코 마감은 보통 한 2톤 들어가고 조정 마감은 3톤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미콘 35루에서 45루 들어가요. 그리고 하도급 단가가 이거는 기초팀 평당 인건비예요. 인건비. 부자재 대주고. 근데 이분들께서 이 인건비가 정해져 있어요. 장비도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펌프카 2번 쓰고 레미콘 2번 쓰면 비용이 나올까요? 펌프카 한 번에 80만 원이에요. 펌프카 2번 쓰면 160만 원. 그러니까 장비를 2번 쓰면 사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리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집을 10채 이상 짓는 업체들은 기초를 하도급 줄 수밖에 없다고. 네. 그러면 이 단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기초 치는 데 가보면 폼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600만 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업자 마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업자가 자기 마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고요. 그리고 빨리 지어야지 여러분들 돈 빨리 받고 1년에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집 하나 가지고 6개월 붙잡고 있으면 돈이 되겠습니까? 3개월 반, 4개월 만에 끝내고 빨리 다른 거 지어야지. 이게 일반적인 시공사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처럼 일을 하면 그렇게 못해요. 상황이. 시간이 걸려요. 굳어야 그 다음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일본 지진 얘기하고 뭐 기초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몇 년도부터 78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진 횟수예요. 지진 누적 횟수거든요. 이제 규모하고 뭐 유진하고 이제 이제 결론은 차이는 약간 있으나 통계로 보면 한 30배 정도 늘었어요. 큰 파트는. 작은 파트는 10배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더 세지고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통계청 들어가서 보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집을 기초를 600을 쳤어요. 그리고 흙이 한 30cm 묻혔어요. 지진이 와요. 물론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상이 있으면요. 왜냐하면 지진이 오면 첫 번째 싱크홀이 생기고요. 부동치마가 생깁니다. 집안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럼 집안이 가라앉으면 흙이 가라앉겠죠? 그럼 얘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한국에서 말하는 내진 기준은 5도, 그러니까 지진 5, 지진 6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특히 단독주택은 더 협소해요. 더 작아요, 기준 자체가. 예, 요게 또 보시면 이건 패시브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의 열 손실 포지션이에요. 바닥에서 9%예요. 기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소정건설 생각에는 저희는 기초의 단열을 포지션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해력 확보랑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말 지진이 생겼을 때의 상황을 감안해서 기초를 땅속 깊이 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결심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러내는 것도 좀 의아하실 거예요. 뭐 굳이 단독 주택했는데 저걸 왜 다 드러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집을 지었어요. 위로 구조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습식 문화예요. 방통을 쳐요. 방통을 치고 엑셀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무게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지금 다 완전 마사였어요. 마사였는데 부동치마가 생겨요. 알고 있어요. 부동치마 생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cm 구간은 식물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걷어내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업자는 이걸 걷어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걷어내면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흙을 쌓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줄기초를 타설하고 나서 흙을 대매기를 하고 1톤 노라를 또 때리잖아요. 1톤 노라를 때려주면 한 20-30% 정도 보강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흙을 무대기로 쌓아놨던 이 부분에다는 1톤 노라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때릴 수가 없죠. 이건 딱 때리면 다 무너지는데. 근데 아예 애당초 다 퍼내고 줄기초를 타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흙을 대매기를 하고 1톤 노라를 때리면 당연히 진해력 확보가 되겠죠.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같이 침하돼야 돼요. 부동침하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 가다가 벽에 금이 간 경우들이 있어요. 스타코, 뭐 조저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아요. 많은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초가 금이 간 경우예요. 네.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줄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기초 어떻게 금이 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금 가요. 금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수평이 무너져가지고 볼펜 굴리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스테고랩은 저희는 옵션이고, 그리고 스테고랩이 그러니까 골재는 기본이에요. 골재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버림 타설하고 나서 줄기초를 메고 보시면 이제 아까 캡 말씀드렸잖아요. 캡이요. 저는 캡을 100%다 씌우는데 씌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아까 도구공사 말씀드렸잖아요. 도구공사는 딱 품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빨리 나가고 빨리 타설하고 미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다른 기초 쳐야 돼요. 왜냐면 기초 치는 팀은 매일 기초만 쳐요. 그래서 이 A라는 현장에서 기초 쳤던 팀이 B라는 현장에서 동일해요. 네. 가격을 좀 더 주면 좀 더 잘 쳐주긴 하죠. 근데 그거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가는 얘기로 저희가 이 철근하고 레미콘 때문에 어떤 업체랑 소송됐어요. 뭐 우리 카페 오래되신 분 아실 거고 소송됐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 폼이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는 건 1200이에요. 저 사이즈가 누우면 600이고 세우면 1200이에요. 그럼 1200까지 여기까지 타설을 했을 거고, 여기 타설 아니죠. 900 정도 있겠네요. 900 정도 타설을 하고, 그리고 뚜껑을 덮은 게 이제 400입니다. 400. 그래서 1300 타설된 거예요. 1300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일반적인 기초인 거고, 근데 패시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초에 측단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를 공감은 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초에서는 기초가 포지션이 9%니까 단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인 거고, 물론 저희도 측단열을 해요. 이렇게 해요. 합니다. 이게 골드폼이에요. 제가 저 아이소핑크 짝퉁 많아서 쓴다는 골드폼인데, 아이소핑크보다 얘가 비쌉니다. 골드폼. 이건 짝퉁이 없어요. 금호석유 화학에서만 나와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는 해요.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건축주가 인지를 하고 이 단열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근데 표준 저희 내역에는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열기가 있습니다. 열기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모세관 현상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뭐냐면 저 골재를 까는 이유는요, 모세관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로 골재를 다 깔아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장마철에 집 짓고 나면 분명히 흙을 이렇게 지었어요, 집을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비 오고 나면 이게 역굽이 나서 이렇게 거꾸로 돼요. 그리고 그걸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기초에 습이 타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 있으면 습기가 느껴져요. 근데 그걸 안 만들려면 습이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제 골조,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를 타고 물이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돼요. 물론 방수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닥을 타고 올라가는 물은 빠지지가 않아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면 걔는 골재를 깔아주고 모세관 현상 차단으로 해서 그걸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관 현상을 막아주기 위한 수단도 있고 진해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쨌든 기초를 이 정도까지만 해서 우선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기초에 대해서 저희는 단열보다 구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동기열 심도에 저희는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고, 물론 패시브에서 말하고 있는 저희도 회원사예요. 저희도 회원사고 패시브 협회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패시브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초도 좋아요. 좋지만 왜냐하면 제가 평창 거를 제가 시공할 때 평창 건축주하고 항상 계속 저희가 의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평창이 동기열 심도가 1m가 넘어요. 근데 평창 저희가 기초가 1.4m거든요. 1.4m예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2m에서 3m를 땅을 파가지고 배관을 묻었어요. 왜 그렇게 배관을 묻었냐면요. 평창에 28도까지 떨어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가 다 그해 겨울에 물을 못 썼어요. 그 봄 돼서 개통이 됐어요. 평창군 대화면, 공평면, 평창읍이 그랬습니다.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딱 기니까 마이너스 27, 28이었어요. 당연히 시동 아무것도 안 걸리죠. 다 얼었죠. 근데 중요한 건 단독주택 AS 누가 갈 거예요? 시공사장한테 전화 받습니까? 그렇게 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문제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평창 건축주 되시는 분과 저와의 어떤 접점은 뭐였냐면 처음은 패시브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패시브 주택이었는데 접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 얼지 않는 거, 두 번째 지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그리고 진해력은 우리 집안 자체가 난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세 가지가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예산에서 맞게끔 쓰는 거예요. 맞게끔. 물론 이제 협회에서 이제 교육하는 자료를 가지고 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까처럼 긴 줄기초도 이제 단열을 내단열 외단열을 해가지고 이걸 등급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지 않습니까? 많아야 10%잖아요. 저는 거기 포진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조적인 부분이 그다음에 좀 진해를 확보하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습기 차단하는 부분이나 또 장마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초 우선 마무리하고요. 질문 주시고 질문 받고 그다음에 기초 관련해서 패시브 관점에서 오 소장님이 설명을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따뜻하면 뭐합니까? 무너지면 말짱꽝이지. 그 다음에 비 새는 집은 안 돼요. 물이 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누수가 비가 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병원이면 병원, 그 다음에 학교면 학교, 집이면 집. 그 고유의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결로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 그 다음이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이 됐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든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순서로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집에 뭔가 비용이 투입돼야 될 때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순서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천안에 보면 기초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기울어져 있던 그런 건물도 있고 누수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쭉 다른 것들도 이제 소정건설 대표님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기초가 얹혀지는 그 표면에 있는 진해력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에는 보면 이렇게 헌칠을 줘가지고 하고 여기 단열재를 놓다 보니까 도면대로 단열재는 밑에 깔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헌치처럼 이렇게 땅을 파긴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이 도면 이렇게 뭐 멋지게 그림 넣긴 했지만 이게 그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뭐 테두리 파가지고 PBN을 깔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EPS, XPX 단열재 깔고 그 다음에 또 묵은 버린 콘크리트 이런 거 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막 떠 있고 공간이 왜냐하면 이게 경사가 도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흘러져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위에다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방금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열재를 깐다는 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열재를 하고 단열재를 밑에 안 깔고 잡석하고 그 다음에 기초 치고 위에다가 이제 단열재를 넣고 측면 단열재를 하면 그나마 세모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그나마 열교가 생기지만 이제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협회에서는 패시브 협회가 아니라 패시브 건축에서는 가능하면 열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건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바닥을 현장의 어떤 지금 우리 시공 퀄리티를 고려해서 뭔가 평평한 컨디션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데서 이제 고민이 이제 스타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잡석을 깔고 그 위에 XPX 단열재를 하고 지금처럼 묵은을 이게 콘크리트 매트 기초를 쳐가지고 하면 일단은 방금 사진 보신 것처럼 허당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기초가 되지도 않고 단열재가 다 감싸지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단열재를 붙이고 측면에 인슐레이션 스커트라고 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옆으로 수평으로도 더 연장을 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길이를 많이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서 훨씬 더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숲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훨씬 동결 심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하늘로 빼앗기는 그런 천공 복사를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것들을 이 나무들이 다 막아주고 있고 그래서 어는 깊이가 낮고 특히 지금처럼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난방을 하면서 계속 따뜻한 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주변에는 동결 심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 심도라는 거는 어쨌든 그 땅 속에 있는 뭔가 물들이 얼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지켜주려고 하냐면 이 바닥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얼면서 결국에는 이 건물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어느 힘으로 얘가 이렇게 건물이 들려 올라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이 공극에서 땅 속에 있는 얘네들이 흙들이 이렇게 얼면서 부풀어 오르면 안에 아래쪽으로 안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서 딱 줄어드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딱 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잡석을 깔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혹시라도 물이 들어가 있고 얼더라도 여기 잡석들 사이에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얼면 그 공간으로 팽창하면서 얘가 얼어요. 그러면 다시 얘가 녹더라도 그게 흙이 이렇게 팽창해서 안밀됐다 공간이 생겨서 공국이 생겼다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잡석 안에서 그게 얼었다 하면 그런 건물에 대한 피해들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건물이 이제 뭐 이렇게 동결 심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그 건축가가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 건축가가 예전에는 기초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깊이 이렇게 파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공황 시대가 오면서 다들 사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돈도 없고 한데 그러면 이렇게 지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얼지 않으면서 안전적인 뭔가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얼지 않는 기초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IRC라는 그 코드 여기서 이제 이런 방금 요 말씀드렸던 얼지 않는 얕은 기초라는 이런 기준들이 배포되어서 이제 미군에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군들이 전 세계로 이제 뭐 이렇게 막사를 짓거나 뭐 주거시설 지을 때 이 코드에 의해서 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얕게 기초를 파더라도 여기에 측면 단열재와 여기에 수평 단열재를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열이라든지 지중해 있는 열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온도를 훨씬 얼지 않는 정도로 유지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하는 얼지 않는 얕은 기초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동결 심도를 해결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충분한 깊이까지 기초를 내려가지고 줄기수처럼 이렇게 쭉 내리는 거죠. 내려서 단열재 다 감싸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번째로 또 안내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여기에 뭐 지하 수위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7번이 뭐냐면 잡석입니다. 잡석을 그 정도까지 그냥 아예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잡석을 하고 다짐을 해가지고 잡석을 통해서 충분히 지내력과 배수와 그 다음에 얼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이런 기초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충분하게 여기에 뭐 지하수위라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300 정도의 깊이에 얕은 기초를 하면서 측면과 수평 단열재를 보강해서 지중열과 건물에서 나온 열로 이 아랫부분들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로 세 가지를 독일에서는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